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 저희 임용환 TV에서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기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간단하게 지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용식 교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임용환 우리 박사님 오랜 팬입니다. 미국에서 팬이었고요. 저는 현재 이제 미국에서 The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라고 우리말로 이제 법경제개발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 LDI, Law and Development Institute, LDI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고요. 또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로스쿨에서 겸임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뭐 소개는 좀 그래도 또 그거 말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예. 과거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현종 변호사 등과 같이 정부에서 통상 전문가로서 국제 통상을 한 2년 정도 참여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미국에 가서 로스쿨, 비즈니스쿨에서 이제 교수직을 쭉 했습니다. 전에는 그 서울대에서 세미나 할 때 한번 저를 또 토론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때 너무 죄송하고 그때 내가 무슨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일 때문에 일정이 겹쳐가지고 그때 참여를 못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쓰신 책이 이게 지금 영국에서 출판된 거죠? 그렇습니다. 장하준 교수님,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님이 그 Kicking Away the Ladder, 그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을 출판하신 같은 출판사, 앤덤 출판사라고요. 앤덤 프레스. 영국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우리말로 하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영문을 이제 Sustainable Peace in Northeast Asia라고 하고, 그 번역을 하면 이제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그래서 지난 6월에 사실 책 나오기 전에 책은 작년 이제 9월에 나왔고요. 그 전에 여름에 6월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번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소개도 해주시고, 근데 참 번역 출판은 안 하세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일단 원서로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번역본 나오면 또 이제 그건 또 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 책에 있는 주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예. 기타 몇 가지 문제를 차근히 말씀드리도록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좀 떨려갖고 헛소리를 하네요. 요즘만큼 한국에서 국제정치가 주목받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 세계가 전쟁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한국으로 와서 네.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중국이 대만 침공할 것이냐. 대부분이 거기서부터 심장이 떨려서 더 이상 생각을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지 않겠느냐. 또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러시아, 중국 이런 국제적인 위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불안한 게 떠나서 그걸 좀 궁금해하다고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책 쓰신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박사님 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참혹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동북아시아가 굉장히 군사력이 집중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서울에서 한 2시간 비행기 거리, 그러니까 1200km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 안에 세계 인구의 20%, 전 세계 경제 4분의 1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의 수도들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산업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으로도 세계 강국들이 다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에서의 그 평화 지속이라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또한 또 이제 북핵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러면은 이 소중한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은 무엇인가? 근데 이제 기존의 그런 책들을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통 한 나라의 시각에서 다룬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동북아의 문제를 얘기할 때 미국의 시각에서 많이 보고요. 네. 또 유럽 학자들이 동북아를 볼 때 유럽의 시각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당연한 일이긴 한데
뭔가 좀 한쪽이 빈 것 같은 그런 항상 부분이 있었어요. 네. 좀 더 균형이 맞는. 그래서 좀 이게 방대한 작업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영내 모든 국가의 입장에서 한번 이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또 긴장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제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동북아에서 지금 직접적인 어떤 평화에 위협이 된 요인은 아무래도 북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됐고 또 핵을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고 또 그게 이제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북핵의 역사야 많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연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년대부터 사실은 김일성 시대부터도 그 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80년대까지는 사실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견제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역시 공산국 무너지고 나서 북한도 안보 위협을 느꼈고 90년대 이후에 북핵이 상당히 가속화돼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은 그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묻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이 핵 개발로 경제 제재를 그렇게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속에서도 왜 그렇게 강력하게 핵을 추진할까?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정권 유지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북핵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대남 또는 대미 압박 명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스스로를 군사 강국화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어떤 그걸 이끌어나가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서 대내적인 어떤 그 체제 장악을 확고히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이제 3편에서는 결국 중국을 다루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에 대한 문제는 물론 중국이 좌지우지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왜 그러느냐. 그 일단 인구라든지 또 생산력이라든지 또 군사력이라든지 미국을 제외하고요. 상당히 압도적인 그런 부분이 많고 결국은 또 중국이 동북아를 제패했던 역사가 있죠. 네. 사실은 그 19세기 이전에는 박사님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국이 정치, 군사, 문화적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사실 러시아는 아시아라고 할 수 없는 게 많았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지금 현재가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국에 관한 한 내치와 외치가 그렇게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시각이 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상당히 일방주의적이고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고압적인 그런 모습이 긴장을 일으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런 행태는 중국의 내치와도 닿아 있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를 보면은 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통치한 중국에서 상하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거의 모든 중국 내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게 비합리적이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거의 시진핑 주석 혼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이제 몇 년간 끌고 나가다 상당히 파국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내정의 모습들이 상당히 일방주의적인 외정의 모습으로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그런 대외 정책을 펴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고압적, 일방주의적인 면이 있다. 이게 긴장을 조성한다는 면에 찬성하신다면은 내정이 좀 바뀌어야, 내정의 모습이 바뀌어야 외치도 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민주화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럼 당장 이제 또 듣게 된 질문이 그럼 중국의 민주화 가능한 얘기냐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기 보신 시청자 보신 분들도 한번 후진타오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절의 중국도 민주화된 중국은 아니었죠. 네. 그러나 지금의 중국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그 외정에서의 물론 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의 대외 정책적 접근이 상당히 균형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보다는요. 네. 좀 더 덜 충돌적이고. 맞아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원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치를 한번 보십시오. 후진타오 때 내치도. 물론 뭐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집단주의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덩샤오핑 설계한 거죠. 네네. 1인이 독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내치와 외치가 닿으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동북아 평화에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시진핑의 통치가 바뀔 것이냐는 문제. 앞날을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또 실제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경제도 어렵고요. 또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좀 더 대외 정책이 평화지향적이고 또는 주변국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과거 후진타오 시절을 보더라도 지금 체제 내에서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동북아 영내 국가에 대해서라도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시각을 갖는 게 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과정적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은 또 영내 중요한 국가니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북아에서의 위치 또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문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왜 그 지역주 균형자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네. 상당히 미국의 견제도 받았죠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역사 전문가신 우리 박사님 앞에서 말씀 좀 그렇지만은 저는 한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지역적 그 균형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지금 고려거란 전쟁에서 상당히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데 거란이 사실은 고려에 패하지 않았으면은 중국을 제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뭐 어쨌든 달라졌겠죠. 예. 그래서 거라의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고려가 그 제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동북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기여한 면이 있다. 인제란 같은 경우도 일본이 아마 중국과 직접 맞붙은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게 그 조선이 이제 일본을 방어를 해낸 측면이 있고 물론 명나라도 쏘아줬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17세기 정도까지는 한국이 그 영내에서 제한적으로는 균형자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그 역할을 완전히 한국이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일본이 이제 그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해 나가는 굉장히 폭력적인 진출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동북아 전체가 전쟁의 참화로 들어가는. 그때 한국이 아마 강력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역적 균형자 역할을 했더라면은 소위 중일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날의 한국은 어떠하냐? 지역 강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지역 강국이고.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을 자리매김할 때 그 전략적 균형자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셨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죠. 그 지역적 균형자로서의 좋은 예가 그 18세기, 19세기 영국일 텐데요, 유럽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영국이 육상 전력에서 대륙 국가를 완전히 압도할 만큼 되지 않더라도 대륙의 어느 나라도 영국을 압도할 만한 국력이 없었죠. 그 나름 영국은 그 해상력과 이제 그 외교를 통해서 지역적 균형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동북아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국보다는 월등하게 큰 나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3배가 넘죠. 3배 정도, 2배 반, 3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문이 조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의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통일을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동북아 평화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한반도 통일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제의 어떤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북핵 포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핵이 남아있고 또 그럼 북한이 과연 핵을 100%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핵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사실은 통일 이외에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한국은 사실 어떤 독립의 위협을 받았던 나라고요.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인데 이제 통일 왜 필요하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국들입니다. 큰 나라들이고요. 또 상당한 정도의 어떤 공격성을 보였던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한미동맹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국이 계속 분단 상태로 갔을 때 다시 한국의 어떤 독립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한국의 성장을 막을, 근데 이미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그나마 이제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많이 성장하고 강해졌기 때문인데 그 요즘에 우리도 자꾸 이제 극단적인 방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세계 사람은 답이 안 나오면 극단적인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데 답이 안 나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분단 문제가 한국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생각 자체가 지금 논리적으로 잘 마음에 안 닿죠. 북한과 그럴 수 경제 차이는 너무 많이 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는 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떼놓으면 우리가 경제가 잘 나갈 것 같지만 지금 이 주변 국가를 봤을 때 한국의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는 건 한국이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굉장한 핸디캡을 갖고 이제 강대국 사이에 저는 살아가야 박사님 돼요. 생각 동의합니다. 네. 그게 동의를 하고요. 더구나 이번에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뭐 100만 발 포탄을 네. 줬고 우리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을 상당히 네. 많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이게 분단을 통해서 축적된 군사력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지속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분단의 상황이라는 건 이게 해소가 되는 게 이 긴 장래를 봤을 때는 보다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에도 물론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 하면 보통 이제 한일 간에는 감정 싸움이 되는데 저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일본이 이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또 일본이 동북아 또는 세계에서 자기의 입지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 관점에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쯤에 일본이 그 상임이사회대를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예, 생각이 그 납니다. 미국도 네, 네. 초반에 좀 지원을 했었죠. 네. 그게 왜 안 됐느냐를 기억을 해보시면 위안부 문제가 그때 부각이 됐습니다. 부각이 되면서 한국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동조를 하고 미국의 국무성도 이건 인권 문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일본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동북아 영내 각국들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입장과 위치가 되는 것이 또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이 리더십을 갖기를 원한다면 상임이사회는 리더십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리더십을 가졌었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거죠.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다고. 이게 위안부 문제를 이제 그때 미 국무성에서는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동북아나 세계에서 어떤 리더십의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 나라가 국제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부인을 일관하게 되면 이게 상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동북아 평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세계 보편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어떤 그 영내에서 지도적 입장을 갖는다는 게 맞지 않죠. 그래서 일본이 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90년대 김대중 정부에서 일을 할 때 통상정관을 이제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일 그 양자투자협정 BIT 그 초안을 저희가 공동 작성하는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협상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90년대 물론 정권이 달랐지만 네, 좀 그땐 분위기 좋았죠. 그 사실 자체를 일본이 부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합니다. 단 이제 그게 이제 국제법상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느냐 가지고 얘기를 했지. 네, 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 그 강제 동원이 돼서 그렇게 처참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어요. 고노다마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좀 대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 자체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일본이 이제 동북아 평화에 기여를 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덕적 부분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바른 시각을 갖고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국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사실 2차 대전에 많은 그런 참화를 제공한 그런 국가였지만은 과거를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사실 독일은
누가 보더라도 유럽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독일도 1차 대전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음. 그래서 한번 당해보고 네. 그리고 작전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전략적 사람은 측면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예, 예. 뭐 국제 정치에서 도 닦는 과정은 아니니까. 근데, 네. 근데 그러면 일본도 이제 한 번 그랬으니까 다음에는 고치냐? 아니죠. 원래 역사라는 게 독일이 1차 대전 때 그러다가 후회하고 2차 대전 때 이걸 했으면 다른 사람은 첫 번째부터 저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위안부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좀 도덕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일본의 그 영내 국가들이 일본을 봤을 때 그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 그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같은 문제는 동북아 이제 안보 환경이 바뀌니까 미국은 잘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이제 한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의 영내 국가들은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네. 왜 불안해하겠어요? 일본에 대한 국가적인 신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세대 내에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해답이라고 그러면 완치를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병원에 한번 디스크는 아니었는데 네. 허리가 좀 아파서 네. 혹시나 해서 갔더니 뭐 유명한 의사분한테 갔더니 사람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짧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온 분이 이거 한 번에 낫게 해달라. 네. 그럼 이 의사 선생님은 이거 안 된다예요. 예. 길게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게 치료가 아니라고 이 사람 명이라고 그러더니 왜 치료법이 없어? 근데 그분은 그게 치료인 거예요. 지금 통증이 100이라면 이거를 60으로 낮춰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80 정도까지 가게 해서 최대한 편하게 살게 해드리는 게 치료인 거지. 근데 이분은 뭐 수술을 하든지 잡아 뽑아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주세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분한테 말 못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네. 아니 팔이 아프다고 팔을 잘라버리면 그게 치료냐? 좋은 비유십니다. 아픈 팔을 네.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해주는 게 치료인데 네. 사람들은 이게 치료가 아니라 네. 복구를 시켜달라거나 잘라 없애는 걸 심지어 복구라고 완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국제정치라는 건 아니죠. 국제정치가 아니라 역사나 사회라는 건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단답형의 완치를 요구하는 게 때문에 국내 문제도 참 골치 아픈데 네.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런 궁극적인 방향이 옳다라는 말에 대해서 참 납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비난하는 분도 있어요. 지식인들은 저렇게 빠져나간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더욱이 국제정치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 네 나라 참이 어렵고 양립하기 쉽지 않고 복잡한 이 나라들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그 내 나라의 문제는 끝이 없죠,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이제 책에서 한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미국 얘기를 사실 러시아하고 미국은 동북아권 아니었죠. 네. 그러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18세기 이래 동북아에 진출해서 영토를 이제 획득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동북아의 어떤 정치적 지형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네. 특히 공산주의 전파. 네. 네. 미국도 뭐 페리스 제독의 이제 일본 개항 이래 100년 넘게 많은 영향을 미친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걸 이제 제목을 러시아하고 미국은 내부자가 되는 외부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외부에서 왔지만은 실제는 이제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 군사, 경제적인 그런 지형의 한 일부가 된 상황이죠. 뭐 다 아시는 대로 러시아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 정권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사실은 이제 전후에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질서,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교육제도 이런데 미국이 설계자 역할을 거의 했다고 봐야죠. 네. 러시아는 그 이후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저는 이제 동북아에서 영향력은 상당히 쇠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계속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과연 이제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긴장의 문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가적인 신뢰가 많이 하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푸틴은 사실 동북아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일본하고도 도서 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 썸네기 아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런 접근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연결이 다 끊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됐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가, 또 동북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게 분명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분명치 않느냐?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도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원칙적인 부분을 훼손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우리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영내 국가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가스나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제 수준이 러시아의 자본에 목을 매지 않고서도 충분히 경제를 네, 운영할 네. 만한 그게 되기 때문에 굳이 어떤 국제 질서 유지라는 그런 부분 그걸 사실 러시아가 좀 해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어떤 결정적인 이익이 러시아에 있다고 보지는 저는 않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신뢰가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를 따라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복 안 입고 살고 예. 뭐 입맛도 이제 다 서구화됐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사회에서 어떤 가치, 국제사회에서 가치라는 부분에서 우리도 착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무슨, 왜 이게 뭐가 잘못됐니, 뭐. 아까 일본도 사실 그런 거죠. 우리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란 말이냐라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네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죠. 넓게 예. 보면. 예. 근데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어떤 장점이라고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뭐 바로 앞에 이제 미국의 이익을 좀 놓치더라도 사실 장기적인 이익을 보면서 독일과 일본이 패전국인데 그 두 나라의 경제 회복을 도운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마셜 플랜도 미국이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상당히 큰 그런 접근 방식을 미국이 취해갖고 사실 중국하고도 6.25때 그렇게 혈전을 벌였지만은 네. 사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도운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시장을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장기적인 이익을 보는 다자주의적인 네. 그런 접근 방식이 미국의 장점인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상당히 이 다자주의적이고 협력주의적인 이런 방식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상당히 일방주의적이 됐고 네. 그런 가운데서 제 생각에는 그게 동북아 평화에도 썩 좋지 않고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에도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WTO 협정에 제가 볼 때 위배되는 행동을 미국이 좀 했고요. 더구나 이제 뭐 전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WTO 상소심에 이제 그 재판관을 멤버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걸 이제 명할 때도 미국이 사실은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 상소심에 재판을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현재. 이거 진짜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연 그게 미국에 이게 도움이 될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내에서도 일방주의적인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물론 중국의 행동이 견제받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제 통상법에 따라서 국제 질서에 따라서 미국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좀 어긋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동북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왜냐하면 영내에서 이제 경제 긴장이 생기니까요.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해소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또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근데 이건 정말 걱정이 되죠. 뜬금없는 질문인데 예.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에는 잘 소개되질 않았어요.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한국에서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부분적인 이야기의 이슈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네. 또 미국 사시니까 네. 그 지금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같은 생각을 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뭐 테러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네. 그런 거 말고 좀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모를 만한 본질적인 미국 국내 문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미국이라는 게 특수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수하죠. 이민 국가고요. 네, 네. 또 사실은 많은 이런 어떤 문화와 생각이 다른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이제 국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좀 다른 것들은 항상 저항감을 느끼고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미국 사회는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미국은 국가적으로 그런 강력한 그 소위 다원화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피로감도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좀 우리끼리 말하자면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조금 인종주의적인 그런 면도 사실은 부각이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 당선되는 과정에서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문화적인 어떤 긴장에 대한 문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건 옳은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민자들이 조금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피로감이 있듯이 미국도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양극화 현상이 미국도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뉴욕이라든지 아틀란타라든지 LA 같은 그런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역도 있지만은 중서부에 가시면요, 정말 최소한의 그런 수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과거에 우리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나도 열심히 뭐 대학까지 안 갔으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70년대 저희가 않겠어요? 굉장히 부러워했던, 예. 좀 이렇게 예. 뭐 출세하고 이런 거 아니고 소박하게 살고 싶은 예.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게 그 중서부의 작은 소도시나 그러니까요. 농촌에서 예. 즐겁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시기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네, 네. 자기 직업 갖고 열심히 일하면 그렇죠. 집 있고 차 있고. 중산층의 네.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 어려졌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런 걸 전 잘 그래서 몰라서. 그게 그러면 왜 그게 그렇게 된 것이냐? 일반 사람들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국제 정책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분들은 조금 호도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당신들의 그런 일자리를 다 중국이 빼앗아가고 멕시칸들이 몰려와서 또 당신들 일자리를 빼앗고, 저는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미국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에서, 다는 아니지만 기술적 어떤 적응과 혁신에 실패했고, 이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상당한 책임의 많은 부분을 외부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된 요인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성에 대한 문화적인 피로도와 함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기존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이런 국제주의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속이 시원한 거죠.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좋은, 물론 이제 뭐 트럼프를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청자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뭐 30년 이상 살았습니다만 다양성에 대한 가치라든지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런 좋은 미국의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과연 잘 이분이 지키는 분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역사가 발전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죠. 변혁긴 변혁경 같아요. 네. 전 세계가 다 복잡해지니까 예. 그 정치인들 중에 많은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고 네. 또 그게 주로 남 탓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게 해결하기 쉽고 네. 남 탓하고 단순해 보이는 해결책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딸려가요. 그게 특히 시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알아도 방법이 없어. 내가 참 역사를 보다 보면 그리스 아테네 망할 때도 똑같았거든요. 네. 그 정말 거짓말처럼 똑같아요. 뭐 참 이게 동북아의 어려운 평화 문제인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미국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자주의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포용 정책, 또 미국의 이익이라는 게 과연 과거에 무슨 미국의 네. 이익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왔다기보다도 그렇죠. 그렇게 그 여러 나라들, 역내 많은 나라들의 경제적 번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이 같이 증진된 것들. 그렇죠. 자기가 가장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남한테 베풀면서 가져가는 것과. 예.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가져가라도 너 주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보면 이게. 한국을 뭐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요. 미국이 많이 도왔던 것도 사실이죠. 네네. 또 시장을 열어주고 그게 만약 옳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한 결과 미국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갑니까? 미국의 무기도 한국이 많이 수입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몇 배 혹은 또 몇십 배에 관한 그런 혜택을 미국이 받아갔고요. 또 한국도 미국에 많은 또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많이 쓰고 많이 버는 것. 그걸 우리가 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공영이라는 그게 것인데요. 무역이고 다자관계인데. 그러니까 도왔다는 면이 다 잘 해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경제개발 과정에서 저는 그쪽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처음 이제 산업개발 정책에 미국이 처음 찬성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반대한 것도 많았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독일에 갔던 측면도 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한국의 성과를 보고 이제 미국이 그 다음부터 이제 협조하고 나왔지만, 그래서 단순히 뭐 도왔다 돕지 않았다는 것들이 뭐 100% 그쪽이 다 옳고 뭐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꼭 그렇게 접근하려고 그러죠. 이제 도와줬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봐라, 쟤는 우리의 방해꾼이다. 아니다, 도와줬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기본적인 있고 경제관계라는 게 얽히는 산업이 정말 수만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자기들도 그걸 조절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속에서 또 틈을 파고 들어가는 게 전략적 승리고 이런 것인데 참 이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보십시오. 중국, 미국 사이에도 긴장이 많았잖아요. 트럼프 네, 때. 네. 뭐 엄청나게 수입 제한도 하고요. 네, 네. 관세도 때리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시절을 쭉 보시면은 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액은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제일 감소하지 놓치는 게 않았어요.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놓치는 게 그거야.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했던 것이고요. 또 협조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이제 대립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국제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성에서는 이제 몽골을 사실 조금 다뤘습니다. 몽골요? 왜 몽골 다루냐면 잘 안 다루니까요, 몽골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근데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순식간에 벌써 말씀하시는 2년 3년에 몽골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야, 몽골이요. 그 이제 몽골 얘기를 하면은 과거 이제 징기스칸 기억을 많이 하실 테고 제국을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몽골이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지만은 예, 또 그건 한편 진짜 옛날 외교적으로도 얘기죠. 예. 외교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나라였고 그렇죠. 네. 또 오늘날에 그러면서 상당한 또 독립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청나라의 정복이 되었다가 1920년대 이제 독립이 된 이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가 지금은 사실 그 동북아에서 스위스 역할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 이제 증거가 뭐냐 하면은 2016년 정도부터 해서 몽골에서 매년 연례 안보 회의를 하는데 첫 안보 회의 때는 유럽에서까지 왔어요. 영내 모든 국가 참석했고 북한 포함해서 그 저기 유럽에서도 왔고 지금 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또 이게 우리 모르는 사이에 몽골도 야망을 부었군요. 그러니까 몽골은 보십시오. 이 거대 국가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진다면 몽골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동북아에서의 뭐 조종자라고 하면 그렇고요. 조금 이런 위상을 높이려는 거죠. 추의 중재적 무게를.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평화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다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 몽골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소련과도 협조를 하지만 미국 그 군사 고문단도 매년 불러서 훈련을 해요. 칸 페스티벌이라고 그러죠. 칸. 전 요즘 몽골 그걸 그걸 정말 해서 몰랐습니다.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몽골은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거기도 사회주의 하다가 뭐 참 예. 옛날에는 뭐 학살도 예. 하고 막 참 복잡했는데. 90년대 민주헌법을 만든 이후에 정권이 여러 번 교체가 됐고요. 인민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있는데 이 대통령, 의전적 역할을 한 대통령과 이제 수상이 다른 당에서 나와서 견제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좀 이제 한 당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몽골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 왜 그 미국 사이에 그 저기 회담을 하게 될 때 하노이에서 했지만은 몽골도 나섰었어요. 자기들도 그 호스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했고 또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 대학을 방문해 좀 이게 몇 년 됐습니다만 가서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를 해요. 그런데 전혀 제재받지 않고 얘기를 했고요. 그 자유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몽골의 장점이라는 건 영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관련 관계가 좋고 한국과도 관계가 좋고요. 물론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향후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몽골이 굉장히 훌륭한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몽골 자신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경험을 다 했고 네. 또 북한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남한과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네.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몽골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예전에 뭐 조금 말씀드리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몽 간의 그 국가의 나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 못 들어봤어요. 그 세미나를 이제 했었는데 그게 왜 이제 제가 알게 됐냐면 그 당시 이명박이라든지 이런 그 대선 후보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뭐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죠. 뭐 현실성에 대해서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그 관심도도 낮고 또한 또 중국이 견제를 할 테니까요. 하지만은
그 이론이 그 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게 하나의 또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그 지금의 이런 상황은 전 대립적 균형이라고 이제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북중러, 한중일이 대립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운데서. 이 대립적인 균형이 협력적인 균형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영내에서 어느 정도 통합이 돼야 되고 네. 그의 전제는 영내 아직도 영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 협정이 없습니다. 동북아에는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결국은 집단안보 시스템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영내 국가 사이에는 신뢰가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영내 어느 북한 포함해서 영내 어느 국가도 인권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인권, 민주라는 게 결국은 그 실행도나 성취도에서는 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뭐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안보회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저강도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 간의 또는 이런 어떤 전문가들 그 투 트랙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게 확대될 수는 여전히 있지 않을까 앞으로. 몽고의 역할로는 정말 중요한. 그것도 거기가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중국이 몽고 투자를 엄청 늘렸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사실 이쪽은 너무나 이게 지금 긴장 경제 인권 가치의 공유가 아니라 현실의 공유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반대로도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결국은 경제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군사적인 집단 안보 체제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긴장감이 완화된 다음에야 그런 가치가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 네. 예. 근데 이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방향은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워낙들 강국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영내 틀이 없이는 항상 이게 좀 파멸적으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뭐 우리도 예를 들면 한국에서 통일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걱정하는 분들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고 해도 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나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저하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상적 가치의 공유가 안 되니까 안 될 거라는 걸 걱정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나라들이 공유해야 될 가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걸 풀어가야 하겠지만, 근데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자꾸 걸리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가 참 이게 동북아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더 논의가 필요한 얘기지만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기폭자 될 수가 네,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통일이 네. 그 박사님 말씀대로 어떤 결국 이상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 네. 동북아가 이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히려 한반도의 통일이 엄청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드네요. 네. 저도 그걸 자꾸 결과론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통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네. 뭐 우리가 방법을 일단 빼더라도요. 네. 한반도의 통일이 굉장히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랬을 때 한국의 위상은 단지 남북한이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합쳐봤자 주변 나라 못 이기잖아요. 객관적인 스펙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시너지와 그 어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의 기준으로서 네. 굉장히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이거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질문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또 이게 긴 시간을 너무 이렇게 하기도. 근데 사실 교수님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는 초대석의 수준과 방법과 초대할 인물을 놓고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훌륭하고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채널에는 또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무슨 밀리터리 매니아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네, 또 네. 역사와 어떤 국제 정세 이런 거에 폭넓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상 기대 이상의 중요한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댓글도 달려보고 어차피 한국에 오래 계시진 못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오늘 해주신 얘기도 한 챕터씩 다뤄야지 다는 못 다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거나 의견 주시고 또 읽어보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교수님한테 또 연락 드리고 답변도 받아오고 제 생각도 얘기하고 또 나중에 자주 오시잖아요. 예, 네, 오시면 제가 또 질문지만큼 갖고 그때는 좀 더 멋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혹시 그래도 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박사님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제 관계라는 게 우리의 어떤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당장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당장 우리의 이제 무역이 영향을 받고요. 또 이제 일본과 관계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또 그 비슷한 저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라는 게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한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상당히 규모도 크죠. 국제화된 나라거든요. 무역에 아직도 경제를 의존한 나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국제관계 문제들, 특히 동북아의 문제들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미력이나마 그 논의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